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통일부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면서 남북 간 적대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내란 외환 전담재판부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민주당은 내란 재판부 설치법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면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범계, 박주민 의원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영역이 지나치게 어려웠다는 불수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스타 강사 출신 이범 교육평론가와 수능과 우리 교육 전반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주말엔 문화 코너에선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올 한 해를 뒤흔든 K-팝 열풍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통일부 외교부 업무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은 남쪽이 북침할까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전 그 분계선에 걸쳐서 삼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수십 년 만에. 왜 그럴까?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거나 선전 당해왔는데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한다. 남한을 노리고 있다, 군사적으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주장들도 상당히 근거 있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은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해가지고 삼중 철책 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에는 방벽을 쌓고 다리 끊고 도로 끊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정가가 네. 자, 이 대통령 진짜 남북이 원수된 것 같다. 북한이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적대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방향은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 남북 관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죠. 지금 아마 뭐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화해 국면이 있을 때도 있고 대립 갈등 국면이 있을 때도 있고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장기간 이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상황이 된 거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오늘 대통령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의 최근의 어떤 동향을 보면 실제 물리적으로도 우리 남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행위를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걸 그냥 대외적 선언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뭐 관계 개선에 전혀 나서지 않겠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긴장이 강화되는 구조로 가면 평화체제가 위험할 수도 있다. 이거 뭐 냉정한 현실 진단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진단과 말씀이었다고 봅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대통령의 인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오늘 들려드리는 고전은 중국. 또 고전 또 저 인용하는 거예요? 중국 열자 천서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뭡니까? 기우라는 말이 있죠. 기우. 그건 나도 아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도망가고 땅이 무너지면 어디로 숨을까, 이거를 걱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 얘기하는 걱정은
그야말로 앞으로 역사에 이제 북우라는 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북한 사람은 저는 한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정은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남한이 쳐들어올까 봐 걱정하더라.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거든요. 본인들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세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고립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비판이 먼저라고 생각되는데 북한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남북 관계가 파탄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2020년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실 우리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 이게 본격화됐는데 그것에 대한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을 너무 그러니까 본인 취향에 맞게만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좀 걱정입니다. 네, 이런 부분 하나 더 짚어볼게요. 노동신문에 대한 접근 제한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거다. 뭐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료 개방제 지시했고요. 비전향 장기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면 좋겠다. 먼저 정광재 대변인부터. 비전향 장기수 같은 경우에 저도 뭐 그분들 계속 붙들고 있어봤자 실익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네. 뭐 인권 차원에서라도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노동신문을 읽고 혹시나 경도되는 사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걱정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북한의 언론이나 모든 것들은 사실 주체 사상을 강화하고 선전선동을 위한 건데 일반적인 양식을 가진 사람은 저도 뭐 그걸 보면서 지금 남북 간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현혹됨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우리 뭐 비디오 테이프 보면 옛날에는 호환 마마가 무서운 병이었는데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게 경고 문구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뭐 그들의 체제를 선전하고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우리가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기상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뭐 언제까지 뭐 북한을 그런 뭐 이런 정도 노동신문 정도 뭐 연다고 해서 그게 우리 체제 위협이 되거나 그거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좀 뭐 북한과의 체제 경쟁은 이미 80년대 끝난 거고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북한을 압도하고 있죠. 적어도 김대중 정부 이후에 민주당 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은 그런 자신감에서 비롯된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정도 북한에 대한 개방적 정책을 취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그거에 현혹돼서 흔들릴 국민이 있겠습니까? 뭐 저는 뭐 그거야말로 기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식의 긴장과 대립, 관계 단절이 계속되는 게 우리로서는 이 불안정한 체제를 계속 지속시키는 거니까 그런 정도의 위험 뭐 문제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네. 뭐 북한이 언제까지 뭐 저희 체제 위협이 되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남북 대화 국면에서 중요한 의제나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굳이 노동신문을 한국 일반 국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나요? 이미 하지 않기로 돼 있는 것을 하게 하려면 뭔가 이것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뭐 우리 사회에 어떤 정말 변화를 이끌 만한 동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민을 설득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에 왜 그걸 굳이 노동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 그 이야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주요 내용들은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하튼 뭐 그 문제는 요 정도 하고 지나가고요. 요거는 한번 내가 조기현 부위원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한반도 평화특사 가동, 페이스메이커 역할 적극 시도, 뭐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런 워딩이고 관계 개선 카드로 제재 완화와 남북 관광 구상 뭐 이런 거 꺼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통령도 우리가
북한의 어떤 공격을 두려워하는 게 북한 사람들이 지금 막 철책치고 난리다 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누가 봐도 북한은 그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 정동영 장관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부분은 빼놓고 마치 무슨 뭐 무인기 그걸 염두에 뒀는지 안 뒀는지 모르지만 남한이 북한을 무슨 공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 아무리 그 관계 개선이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상황은 다 제껴두고 관계 개선하자 그런 게 적절한가요? 근데 이제 한반도 상황이라는 게 네. 1차적으로 상수로 북미 관계 개선이 하나가 있고 네. 북한의 핵 문제 뭐 핵 보유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현존하는 실질적으로 핵 위험의 문제까지는 북미 관계 개선 여하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풀어야 될 이 변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얘기한 부분이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과 별개로 적어도 북미 이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뭐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동결 이후에 뭐 최종적으로 비핵화까지 이 단계적 접근이든 아니면 미국의 어떤 다른 구상이 있든 간에 네. 이제 거기에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것만을 계속 기다린다고 하면 남북관계 개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작년 계엄 이 국면 그 이전에 있었던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행위들은 이번에 네. 특검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를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보낸다거나 NLL에서 마치 헬기가 실제 북한이 인지될 수 있도록 사실 뭐 굉장히 공격적 그 비행을 한다거나 전례 없는 포사격 훈련을 한다거나 이런 게 북한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일제 국지적 어떤 충돌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 한국 정부가 그런 것을 시도하고 있고 뭐 그렇게 인식됐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뭐 어쨌든 특검에서 발표한 것이 이것은 비정상적인 군사적 이 대응 행위였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뭐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 이 하나의 테이블과 그 이전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테이블은 별도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영역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그렇죠. 그 완전히 뭐 북미 관계 개선만 쳐다보고 있을 경우에 네. 작년과 같은 이 국내 정치 상황의 안보를 이용하는 정치적 상황이 이걸로 초래된 어떤 이 긴장 국면을 뭐 그냥 계속 좌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제가 아까 정광재 대변인, 조기현 부위원장께 드린 거는 마치 우리가 가해자고 저쪽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가지고 이제 하는 네. 얘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전향 장기수 뭐 보내는 거 좋은 얘기입니다. 그럼 한두 달 전에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체류 잡혀 있는 그렇죠. 우리 국민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나요? 이후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안보실장에게 답변을 좀 돌렸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답했었고 네. 그 이후에 뭐 네. 특별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미국이 왜 선진국인가, 왜 미국이 강대국인가라는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미국은 정말로 본인의 국적의 국민이 한 명이라도 그런 위험 상황이 있다면 정부가 끝까지 책임져서 데려오려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미국 사람들에게 애국심이라는 감정을 자발적으로 일으키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외교라는 건 사실 남북 관계를 외교적인 측면을 볼 수만은 없지만 네. 그럼에도 호혜적인 측면이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퍼주고 대화를 구걸하고 이런 걸로 과연 북한이 바뀔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북한이 왜 자꾸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고립의 길로 우리와는 적대적인 관계로 갔는가 이건 국제 질서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에 발발했습니다. 지금 3년째 전쟁이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 북한군 변사가 10,000명인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서 그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네. 이런 그 국제 질서에 편승해 갖고 지금 북한은 한국과는 대화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지금 무언가 남북 관계를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본인의 치적으로 이끌어내겠다라고 모든 민주당 정권 대통령들이
생각이 빠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오히려 더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문제와 관련.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네. 그뭐 선교사 문제 그때 확인하셨겠죠. 근데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대화국면에 이럴 때 송환 촉구도 하고 했어요. 그럼 윤석열 정부 때는 뭐 했습니까? 그 문제 특히 북한 억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고 안보를 중요시하는 정권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일 뭐 기자를 통해서 갑자기 질문을 받았고 뭐 정권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체 상황 파악 중에 놓친 부분이었던 건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진척 정도에 따라서 의제화할 수도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처럼 만약 대화 국면이 열린다면 극관 테이블에 올려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하나의 어떤 걸 가지고 북한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이 있다 이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간 생중계 업무 보고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설이 있다. 자평하기도 했고요. 야당은 전 정권 임명기관장에 대한 모욕주기다. 이런 측면도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거의 한 줄을 달구다시피 한 게 이제 이학재 인천 국제공항 공사 사장과의 뭐 반박과 재반박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어제였나요? 그때는 이제 그 독립기념관장이 이제 출석을 안 했어요. 기분 나빠서 안 나온 건가 했는데 보훈부가 지금 뭐 징계 조사 뭐 감사인가요? 뭘 받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오겠다 이런 게 있었고 여하튼 전체적인 평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이런 뭐 이게 지엽적인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본질에 가깝다는 분들도 있는데 모욕 주기에 가까운 그런 압박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대통령 표현처럼 저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네. 보게 되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나는 대로 거의 뭐 생중계로 보기도 하고 하는데 뭐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정을 이렇게 완전히 공개한다는 것,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상황이 국민들께 생중계된다는 것은 국민 주권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네. 뭐 강유정 대변인도 한 언론 유튜브 인터뷰에 출연해서 밝히던데 참모들로서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리스크가 크다고 해서 만류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모든 행정과 관련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그것은 국가든 어떤 지자체든 당연히 국민들께 해줘야 될 일종의 행정 서비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관장, 뭐 장관, 차관 다 묻고 답변하는 과정 중에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문제는 정말 지엽적인 겁니다. 그 사실 다른 이 공사 사장이라든가 기관장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도 다 나왔었어요. 나와서 뭐 국민권익위원장도 이런 분들도 그렇고 그냥 묻는 얘기 답하고 필요한 요구사항 전달하고 그냥 그렇게 진행됐던 거예요. 근데 이학재 사장만 그 통관 과정에서 외압 유발출 관련해서 그냥 묻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식으로 자꾸 하니까 그냥 얘기가 길어진 것뿐이었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방식으로 보고를 하거나 중요 문제에 대해서 국민한테 공개된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지적을 해왔거든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치 출신 이학재 사장이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이틀 있다 그걸 페이스북에 올려서 마치 자기가 탄압받거나 이런 정치인의 모습을 스스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런 자리에서 기관 대통령이 궁금해하거나 국민이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준비 안 되고 대답 못했다면 사과할 일이고 이게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이 하는 게 문제라고 하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이 책임을 대통령의 업무 보고 자체의 어떤 문제인 것처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공사 사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자세라고 봅니다. 약간의 뭐 이게 많은 부처 업무 보고를 하다 보니까 좀 해프닝도 있어요. 식량 정책관 막 엄청 칭찬을 듣고 막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근데 뭐 수입 콩 규모라든지 뭐 콩 생산량이라든지 GMO 지금 어느 정도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거의 일주일 가까이 돼서 송민영 장관이 농림부 장관이 그거를 뭐 정정하는 이런 이건 뭐 일종의 해프닝에 속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여러 기관장에게 할 수 있는 건데 유독 삼선 출신 이학재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정치 쟁점화 시켰다 이런 그 분석이 하나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뭐 탈모 치료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 이런 표현 썼습니다. 툭툭 던지면서 국가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 정말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국정 업무 보고를 이렇게 생중계하는 거 저도 뭐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대통령이 행정에 자신 있다 이런 거를 네, 이제 뭐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측면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다운 이재명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건 아닌가? 라고 한번 본인 스스로도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뭐 한 2개 정도 꼽는다면 참 말이 기십니다. 어디 딴 데 가서 놀고 있어요? 이거예요. 이게 왜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냐면 조직 생활이나 사회생활, 회사 생활 해봤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상관으로부터 이렇게 질책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질책에 정말 나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질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질책하는 건지 그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사장에 대해서 질책했었던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나에게 감정이 있는데 이걸 한번 정말 보여줘야겠다라고 해서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는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에서 전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봐요. 그런 그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질책을 할 때 가장 안 좋은 경우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 다 있을 때 그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걸 갖고 시비를 걸어갖고 그 사람의 인격적 모독을 주는 건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샐러리맨들이나 이렇게 뭐 40, 50대가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네. 아 내가 옆에서 보던 우리 꼰대 부장 또는 꼰대 뭐 사장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걱정이 됐고 콩 GPT로 그 유명해진 그 변 국장 계시잖아요. 네. 저도 답변할 때는 야 저분 참 준비 잘 됐구나 시원시원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의 그 순간을 모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진실이 드러나지 않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하니까 그거 보니까 콩 생산량도 다르고 특히 넌 GMO냐 GMO냐는 이게 주부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먹는 것은 다 넌 GMO라고 하니까 안심해서 먹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여과 없이 그냥 주다 보니까 네. 이런 부담까지 좀 고려해서 운영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전과 충남 통합 당부하고 이번 지방선거 6개월 채 안 남은 지방선거에서 단일단체장 뽑도록 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바로 충청특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본래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한 사안이기도 한데 그래서 국민의힘 단체장 뭐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는 찬성한다 이런 것도 했는데 또 중앙당에서는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규현 부위원장님. 이 대전 충남 통합 논의는 이를 네. 포함해서 메가시티 구상은 원래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었죠. 불경 통합도 그렇고 대구 경북 통합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논의는 계속되고 있고 그 요구도 지역에서 있지만 지지부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대전 충남 통합 논의는 지금 시장과 지사 국민의힘 소속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찬성하고 추진하고 있었고 메가시티를 통해서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정부 정책과의 방향도 일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적긴 거죠. 네. 그리고 광역도시 단계로 전국을 재편하는 어떤 이 정부의 전체 구상에 있어서 선도적인 걸로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되고 있고 실행이 바로 가능했기 때문에 뭐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뭐 여기에 선거에 대한 어떤 고려나 개입이 있겠습니까? 지금 선거 유불리로 지금 그 계산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두 광역단체는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그분들이 추진하던 겁니다. 이 공을
뭐 본인들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선거를 의식한 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계속 얘기해 왔던 것처럼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지방 소멸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네. 어떤 방향 일관성 방향에서 뭐 가장 선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고 뭐 신속하게 정말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2월 안에 된다고 하면 지방과 수도권의 어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뭐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사실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충남 대전 통합 논의는 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주도권을 쥐고 추진했었던 거예요. 실제 통합 법안을 국민의힘이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해갖고 국회에서 발의했습니다. 네. 근데 발의했을 때만 하더라도 전혀 사실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민주당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죠. 이게 아시다시피 야당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당이 관심 안 주면 이거 그냥 묻히는 이슈인데 처음에 이렇게 아주 의욕적으로 화두를 던졌을 때 민주당이 너무 무관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선언적 구호적 의미에 그치나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카드를 꺼내 들어서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국가 경쟁력에 이런 충남 대전과 같은 메가 권역으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형 지사가 해외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포스트를 했더라고요. 네. 이게 정략적인 의도에서 시작되지 않은 거라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근데 다만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충남에서 3선을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훈식이 형, 뭐 땅산교 뭐 이거를 네. 통해서 강훈식 실장이 충남 지사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의심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대전과 충남을 합치면요. 인구가 370만이 됩니다. 그러면 경기, 서울에 이어서 인구 규모에선 세 번째고요. 경제력 측면에서 세 번째 단체가 되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조금은 먼 얘기지만 이재명 대통령 후계 구도에도 지금 논의가 되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의 정치적 그 체급을 이걸 통해서 높여주려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도 좀 해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금요일 퇴근길 평소보다 정체가 극심합니다. 먼저 서울 시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마장램프부터 성산까지 쭉 정체길이고요. 동부간선로 의정부 쪽으로는 상계교까지 전 구간이 답답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한남대교 지나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서부간선로 금천나들목 방향 성산대교부터 지나는 데는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경기 북쪽에서 많이 밀리는데요. 구리에서 일산 방향, 별내에서 사패산 터널까지, 더 가서 노오지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반대 방향도 시흥에서 송내, 또 고양분기점에서 노고산 터널까지 답답합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조암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가다소다 반복됩니다. 나란히 가는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서평택에서 바란지나 또 팔곡 분기점까지 정체고요. 목감부터 금천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예규만 들어서 내란과 외환 전담재판부 세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대법원이 스스로 밝힌 그 이유는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도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안의 어떤 효과도 같이 거둘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는 건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여당의 안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예규소동 벌이고 있다. 뒤늦게 신용하냐. 뭐 대법원이 뒷북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자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좀 대법원 예규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하고 이제 크게 다른 점 두 가지 하는데 그중에 무작위 배당 이 부분은 대법원 예규에서는 포함되어 있는데 법안에는 없고 그 극명한 뭐 다른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법안이 통과됐을 때 조기현 부위원장님. 아주 저는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계속 뭐 처음에는 그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추천위원 구성 외부 추천 문제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그거 다 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핵심적인 위원 시비가 붙어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까지 뭐 정리하면 그 내란 전단 재판부의 취지 자체가 훼손된 거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네. 위원 시비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뺐고 이제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지금 이 대법원이 갑자기 예규를 만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거였으면 왜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이 예규에서 무작위 배당 문제 있는데요. 적시처리 사건, 이 적시처리 중요 사건 예규가 거기 있어요 또. 지난번에 이 지기현 재판부에 배당되는 과정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시처리 중요 사건으로 분류를 해서 예. 배당 절차를 따로 하는 특례를 내기로 원래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정 배당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서 거기에 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원래 적시처리 중요사건 처리 예규에 의하면 대법원은 그 해당 이 전 재판부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거기에 특정 재판부를 지정해서 배당할 수 있도록 이미 예규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마치 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은 무작위 배당이 헌법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에 반해서 위헌이다. 이게 하나 남으니까 이걸 명분으로 해서 지금 예규를 새로 만들어서 치고 나오는데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드는 예규 원래 있던 예규 적시처리 중요 사건 예규에 의해서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종합해 보면 대법원이 법안 처리될 것 같으니까 위헌 시비를 이런 식으로 제기해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면서도 이 원인이 된 사법부의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진지하고 성찰하거나 이런 모습 안 보이잖아요. 그냥 민주당의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법원이 정말 내란 외환 관련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 예규를 만들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럼 어쨌든 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금의 이 상태로는 위헌 소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예규라는 건 하위 법령이니까 이제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무효가 되는 거고. 예. 그랬을 때 아마 주요 피고인들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은 위헌 법률 신청 제청 이제 뭐 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런 약간 차이점을 보이면 법원이 제청 들어올 걸로 보세요? 아니면 뭐 그 가능성? 저는 지금 이번에 뭐 지난번 의총 통해 가지고 위헌 요소 다 이제 뺀 새로 정된 법안 아직 원문은 못 봤는데요. 그 정도라고 하면 뭐 무조건 들어올 텐데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이 되겠죠. 항소심에서 네, 네. 그 재판부 기각할 거로 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무작위 배당 얘기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 대법원 얘기에도 특정 재판부 지정 배당 할 수 있게 돼 있었다니까요. 물론 그게 이제 사실은 이런 사건과는 약간씩 다르지만 2018년 뭐 사법농단 사건, 이 세월호 사건 이런 거에서 사실은 이런 그 얘기에 의해서 일종의 지정 배당 같은 형식을 사실 취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 법에 따라서 그렇게 배당한다고 해서 무작위 배당 원칙이 깨졌고 그게 이제 헌법에 반한다. 이렇게 해석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신청은 들어올 텐데 이 헌법 해석을 제대로 하는 재판부라면 그거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제청은 안 할 것 제청 안 같다. 할 것 같습니다. 자, 제청은 안 할 것 같다고 하셨고 어떨 것 같으세요, 정광진 대변인? 그 제청을 하는 주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그 내란 특별재판부 그러니까 전담 재판부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일 텐데 네.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 안 할까요? 그러니까 신청은 하는데 어쨌든 법원이 재청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그렇죠.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피고인들은 신청만 할 예, 뿐이고 재청은 법원이 하니까. 법원이 판단하는 거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이 과연 무엇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신속 집중 심리하라고 내란 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네. 지금 대법원이 만든 예규 보면 그 신속 집중 심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네. 그리고 뭐 민주당이 본인들과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 가까운 대형 로펌들에게 물어봤더니 이거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해갖고 기존 법안 못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위헌적 요인을 제거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 법원에서 봤을 때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이렇게 천착하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지금 대법원이 만든 예규만으로도 충분히 민주당이 원하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은 결국에는 원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성향과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거 이렇게 봤습니다. 그 일진들이 네. 착한 학생에게 빵 사오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순순히 안 사오죠. 근데 진짜 때릴 것 같으니까 사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너 진작 사올 수 있었는데 왜 안 사오는 거야? 왜 뒷북치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폭력적으로 거칠게 사법부를 압박해 결과 사법부도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최악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절충 법안을 예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정도쯤 되면 민주당도 그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또 민주당 독자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다면서요. 아니, 왜 당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모르겠네요. 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대요? 이렇게 얘기하곤 했다는데 이쯤에서 대법원 예규 수준으로 마무리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녹취 하나 들어보고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별도 법안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철회하라고 민주당이 요구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이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 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치를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각급 판사회의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의 발표 내용을 보면 사건 배당의 무자기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도록 해서 위헌적인 독소 조항을 제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뭐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 유지해서 뭐 독소 조항 제거했다. 이제 대법원의 예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수정안에서 더 후퇴하거나 혹은 뭐 아까 뭐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냥 그래 그럼 대법원 예규 그 내용으로 가는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 뭐 대변인 입장 발표한 것처럼 입법은 지금 개정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거고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취지가 훼손될 정도라는 비판도 아직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입법을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 포기한다 이런 네. 일은 있을 것 같지 않고요. 중요한 문제는 이 무작위 배당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이 문제가 왜 나왔습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최초 이 내란 사건 배당 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김용현 사건을 먼저 직위원재판부에 배당하고 관련 사건으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가지고 오고 더군다나 그 주기현 재판부는 식품전담 재판부여서 이 내란 사건을 맡기에도 적절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건까지 병행하면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자체도 문제인데 실제 지금 뭐 공개되는 재판을 보면 아직도 뭐 선고일이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는 정도로 지연되고 있는 데다가 재판 지휘권 행사 적절히 안 되니까 김용인 변호인들 검사한테 막 모욕적인 발언 막 하고 이래도 제지도 못합니다. 과연 글쎄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서 본인의 직분을 수행하는 거니까 네.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고는 하지만 결국 지금 이 대법원 예규를 새로 만드는 것도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는 근본적인 어떤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급 법원 판사회에서 3명 추천하고 법관 대표자회에서 나머지 6명 추천하는 걸로 하면 민주당이나 외부 영향력 관여 요지가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민주당이 원하는 판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판사들이 결정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체제인데 거기에서 민주당이 어떤 영향력과 입김을 행사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런 요인들이 이제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법률이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어떤 이 배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신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로 강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 부분이 네. 민주당 입장입니다. 정광 대변인 지금 이제 뭐 어떤 민주당 입맛이다라든지 민주당 영향 이런 것들 배제한 거다.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저는 좀 짤막하게.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의 영역에 자꾸만 개입하려고 하는 부분 이게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입법권을 갖고 있으니까 사법권의 영역에 우리가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열어둔다는 측면에서 나쁜 선례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법안과 네. 예규와 큰 차이가 없고 저는 결과적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렇다면 사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으로 두고 그걸 해야지 자꾸만 이 삼권 분립이 와해되는 수준의 그런 입법권을 갖고 결국에는 내가 법을 만들 수 있으니까 사법부 말 잘 들어 이런 식의 나쁜 선례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건 경계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요 질문은 짧게 드릴게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번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박범계 박주민 의원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김병욱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벌금 500만 원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오늘 판결 뭐 이건 길지 않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기현 부위원장님? 저는 무죄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지난번에 이 선고가 있었던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이 의사진행 방해를 막기 위해서 네. 정상적인 표현의 의사진행 절차를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돌을 야기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어서 이거를 폭행의 고의를 가진 공동 폭행으로 본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인정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소수 당이든 무슨 당이든 국회 의사 진행을 저렇게 폭력적으로 막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납득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결을 해버리면 앞으로 국회에서 소수당이 회의장 문 걸어 잠그고 의안과 점거해서 들어오는 의안 찢어버리고 특정 국회의원 출석 못하게 해서 회의 진행 막아버리면 어떻게 의사 진행을 할 수 있죠? 저는 법원이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는지 지금 납득이 안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너무 무겁게 내린 거 아니냐는 게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입니다. 정광재 대변인. 민주당들에 대해서 무겁게 내린 결과인가요? 선고유예면은 이거 그냥 면소 처분까지 가는 거거든요. 선고를 유예하면 일정 기간 지나면 그 면소가 되기 때문에 그냥 무죄가 문제가 되는 되지 거예요. 않는다 예. 이거죠. 그리고 저는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준점을 하나 마련한 거죠. 한 번도 어느 정도까지가 처벌되고 또 하나는 뭐 그게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국회의원 그 직을 상실할 거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셨지만 이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하나의 기준점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동 폭행과 관련해서 뭐 선고 유예한 거 가담 정도에 따라서는 근데 벌금을 실제로 매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담 정도에 따라서 법원이 적절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굉장히 좀 중형을 받았구나 이거에 비해서 물론 뭐 그 책임 소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은 좀 정권의 덕을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상반된 분석을 내주셨습니다. 여하튼 여야 의원들 1심 판결만 놓고 보면 공통점은 의원직 상실형은 받지 않았다. 이런 공통점이 있고요. 오늘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현금 2천만 원, 1천만 원대 명품 시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처음엔 뭐 4천만 원 그랬는데 이게 조금씩 또 바뀌어요. 자, 3명 피의자로 적시된 3명 정치인 중 전재수 의원 뭐 첫 수사 대상 된 건데 과연 이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뭐 경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그 대통령 집권 초기에 여당의 아주 유력 정치인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이렇게까지 공개가 됐고 국민의 관심사가 됐는데 경찰이 허투루 수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뭐 일단 어떤 진술이 있는지 그 윤정호 본부장이 뭐 진술도 바뀌어서 사실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뭐 돈 금액도 달라지고 시계 개수도 달라지고 뭐 그래서 사실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진술이 있고 거기 뭐 한학자 총재의 보고라는 어떤 문서가 있다고 얘기하고 뭐 물증이 확보돼 있는 데다가 뭐 통일교라는 조직이 주요 정치인한테 이렇게 접근을 하거나 했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관련 증빙이 없을 수가 없죠. 물론 권성동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2022년이어서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금품 수수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오래 지났다는 점은 있지만 적어도 통일교가 정치인을 관리해온 방법상 만약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말했다는 취지의 금품 수수가 있다고 하면 그거 증거를 통해서 확인될 겁니다. 아마 오늘 수사가 뭐 그걸 확인하는 과정일 것이고 뭐 진술만이 아니라도 정말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적정하게 윤영호 본부장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이 정치자금법 수수가 무고하다는 거를 변명하기 위해서 당시 민주당까지 이렇게 끌어들여서 과장하거나 한 진술이라고 하면 증거로서 뒷받침 안 될 경우에는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경찰이 여권의 유력 인사 직전까지 장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덮기는 어려운 사건이 됐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광재 대변인 보시기에 수사라는 거는 의지 플러스 능력이거든요. 자,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 뭐 받았든 안 받았든 그 실체를 규명할 것이다 못한다. 가장 중요한 건 네. 의지입니다. 그래요? 능력은 그 의지에 따라서 발휘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특검이라는 제도를 90년대 말에 처음 도입한 것도 네. 검찰 또는 경찰이 이거 제대로 수사 못할 것이다.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하겠느냐라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네. 민주당이 야당일 때 했던 아주 직관적인 말이 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특검 수사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번에 3대 특검이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이 반영돼서 특검이 발족됐다라는 측면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 갤럽 여론조사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것을 가서 보시면 되고 네.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1%고 9,258명 중에 1,001명이 응답했습니다. 네. 응답률 10.8%인데 몇 월 며칠은 또 가르쳐 줘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난 조사인지. 수요일과 목요일에 수요일과 했죠. 목요일 됐어요. 그러면 그 특검과 관련해서 예. 62%가 필요하다 그랬고 22%는 필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2024년 6월에요. 네. 동일한 여론조사에서 해병 특검은 63%가 필요하다 그랬고 26%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여론이라면 압도적으로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이 이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무기로 그동안 집권당인 국민의힘에 압박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자, 예, 됐죠? 네네. 예, 예. 뭐 조금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한 15초 남았는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한 말씀. 자, 일단 전재수 의원 수사는 경찰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죠. 지금 네네. 말씀하시는 특검이라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다 포함시키고 2022년 3월 달에 통일교 중앙교단에서 오지구까지 다 내렸던 돈 받은 분 다 포함시키는 특검이라면 네. 그리고 이 전제로서 이번 전재수 의원 관련 사건 수사가 미진하다면 그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가파른 산비탈 위 100년이 넘은 낡은 흙집. 그곳에서 8살 시은이와 몸이 아픈 할머니 그리고 일을 할 수 없는 아빠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산길을 오를 때마다 지팡이 대신 우산을 짚고 다니는 가족들. 늘 넘어질 위험 속에서 하루를 버티는데요. 기온은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지만 시은이네 집엔 제대로 된 보일러도 냉난방기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던 아궁이마저 막혀 올겨울은 전기담요 하나로 나야 하는 상황. 그 중에서도 시은이가 가장 힘든 부분은 화장실인데요. 낡은 나무 틈 사이로 해충이 드나들고 얼음장 같은 찬물은 작은 몸을 더 떨리게만 합니다. 매서운 바람에도 따뜻한 외투 하나 없는 어린 시은이. 시은이네 가족이 조금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겨울과 봄 사이 진자 운동하듯 기온 흐름의 이상 기류가 느껴집니다. 오늘 성산의 기온이 20.6도로 평년보다 9도가 높았고요. 서울도 9.9도로 평년보다 6.6도나 높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촉촉한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봄비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소량의 구름의 이불 효과로 아침 기온이 서울 기준 9도로 오늘보다 9도 남짓 오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도에서 11도의 분포가 되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11도 등 8도에서 19도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떨어지는 등 영하권의 평년 수준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남해안과 제주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 5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기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강수 형태는 모든 지역에서 비로 나타날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모레부터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아지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강원 산지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경북권 남부 내륙과 서해안 쪽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8.3도, 습도는 63%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남북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며 인내심을 갖고 적대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뒷북꼼수라며 내란 재판부 설치법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오늘 1심에서 벌금 300만 원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치인 가운데 처음으로 오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전 의원은 불법 금품 수수는 없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서울시가 이용객 편의를 위해 남산 곤돌라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남산 케이블카 업체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국삭도공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 영어 영역이 지나치게 어려웠다는 불수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그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요. 실제 기관장이 사퇴했고 외신 특히 영어권 언론들은 앞다퉈서 엄청난 난이도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각에서 이참에 아예 수능을 폐지하자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범 교육평론가 전화 연결해서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이범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 지금 이번 사태 네네 말씀하십시오. 이번 사태를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네네. 제가 2023년부터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 연구 주제가 한국 교육 정책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시다시피 지난 40-50년간 한국 교육 정책이 이제 굉장히 오락가락 해왔는데 특히 입시 정책, 입시 제도를 계속 끊임없이 바꿔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고통이 줄었느냐? 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그런 정책을 펴게 된 근본적인 마인드셋,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제 박사학위 그 연구 주제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뭐 30분 가까이 요 대담을 진행하니까 그거는 뒤쪽에 어떤 식으로 정책 마인드셋이나 패러다임이 방향을 갖춰야 할지 그거는 제가 중간에 녹여서 다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뭐 박사과정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케임브리지에 계신 거예요? 지금도 케임브리지에서 전화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2023년에 시작했으니까 원래 3년 차가 돼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몸이 아파서 1년을 휴학을 해서 지금 박사과정 2년 차입니다. 네네. 자, 진짜 한국 교육 정책의 실패 요인을 밝힌다. 아주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불수능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26학년도 수능 특히 영어가 어려웠다. 불수능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또 이례적인 게 영국과 미국 언론들이 이렇게 막 또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해외 언론들이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예, 저도 흥미롭게 본 게 특히 제가 머물고 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언론사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뭐 BBC라든지 가디언이라든지 텔레그래프 이런 데서 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네.
특히 이 BBC에서 12월 11일에 네. 평가원장이 영어 시험 논란으로 사퇴했다라고 보도하면서 제목의 영어 시험에 대해서 insane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친? insane이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 출제된 문항 중에 두 문항을 네. 기사에 실었어요. 그 두 문항이 뭐였냐면 하나는 네. 24번 문항이었는데 네. 비디오 게임의 사회적 의미와 관련된 지문을 보여주면서 적절한 제목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였고 네. 예. 또 하나는 이제 34번 문항이었는데 칸트 철학에 대한 지문을 보여주고 어떤 문장 뒤에 나올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문항이었는데 네. 두 문항 지문들이 너무 문장 구조가 복잡하게 꼬여 있고 네. 현학적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BBC 홈페이지에는 사실 지금 댓글창이 열려 있지는 않은데요. 이 기사와 관련된 BBC TV 뉴스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댓글을 보면 그 미국인들이나 영국인들이 네. 입을 모아서 왜 이런 문항을 출제하는지 알 수가 없다. 자기도 지문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반응들을 올리고 있어서 네. 약간 국제적 망신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본토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풀라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하고 있나 뭐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렇게 너무 어려우면 우리가 이제 뭐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다, 그 결과적으로 변별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이게 다 그 평가원도 그렇고 다 많이 알만한 분들이 많이 연구하고 문제를 냈을 텐데 적정 난이도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사실 적정 난이도 맞추는 것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이게 이 문항이 과연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취지에 타당하냐 이 문제가 같이 제기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야 어려운 문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래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지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데 예.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꼬아놓고 현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내게 되면 네. 실제 고학력 원어민들도 이해하기 어렵고 풀기 어려운 문항을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그걸 풀어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그 몇 년 전에 미국의 이제 그 타일러 라쉬라는 그 한국에서 오래 체류하는 그 고학력 외국인이죠. 시카고대에서 이제 학사를 하고 서울대에서 석사를 한 그 분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문항을 이 타일러가 풀고 또 한국 학생이 풀고 그랬는데 이 고학력 원어민인 타일러 씨가 이걸 잘 못 풀어내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한국 학생은 이거를 요령을 통해서 금방 답을 맞춰냅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문항이 학생의 진정한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냐? 문제 푸는 요령이다. 대학에서 예. 그렇죠. 대학에서 학문을 배우는 능력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난이도 논란만이 아니라 네. 이 평가의 타당성 논란. 이 문항이 과연 적합하고 타당한 문항이냐? 이런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런데 이게 이제- 네네. 예. 예, 그런데 말씀하세요. 이제 여기서 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 어쨌든 변별력을 그 제대로 못 맞추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평가원에서 너무 어렵게 출제하면 뭐 사교육을 키우고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안 된다. 또 너무 쉽게 출제하면 변별력이 없다는 비난을 받는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이런 인식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너무 쉽게 출제된다고 해서 변별력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요. 특히 2010년대에 보면 몇 년간 수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쉽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점자가 뭐 20명, 30명씩 나오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변별력이 낮아서 문제가 되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변별력 문제라는 것은 결국 동점자 문제인데요. 동점자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 자를지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변별력 문제인데 이 동점자 처리 규정이 자세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동점자가 지나치게 많아도 동점자가 많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 점수를 우선으로 본다. 뭐 수학을 우선으로 본다. 그다음에 국어를 그다음으로 본다. 이런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동점자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능이 쉬워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이런 불수능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이제 수능 출제 과정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수능을 출제하는 분들이 교사가 아닙니다. 대학 교수입니다. 물론 교사가 참여하긴 하는데요. 참여는 검토위원으로서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학 교수가 이제 출제를 하는데 대학 교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눈높이를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검토위원인 교사가 보기에 이거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 사회에서 교수하고 교사 사이에 일종의 위계가 있습니다. 별로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 뭐 학연이나 또 같은 과목의 전문가로서 이리저리 얽혀 있는 관계가 있어서 교사가 과감하게 이 문제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능 출제에서 매우 주의 깊게 통제를 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어려워지는 이런 경향이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평가원장이 사퇴한 것도 나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 수능이 자연히 너무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제대로 기울여야 되는 책임이 평가원장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평가원장이 사퇴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대학 입시가 이제 뭐 수능이 중요하긴 하지만 뭐 다양한 선발 뭐 유형이랄까요? 선발 기준 이제 전체 포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그 중심에는 수능 성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불수능 결과는 학생 선발 과정에 어떤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는 건가요? 수능 체제를 보면 네. 주요 과목들은 다 상대평가인데요. 영어하고 한국사만 절대평가입니다. 한국사는 전체 문항의 한 절반 이상만 맞추면 사실상 만점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영어는 이제 2018학년도부터 이제 절대평가가 도입됐죠.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뭐 사교육비도 줄이고 또 영어가 사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제일 많이 반영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나 국어에 비해서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학력이 높고 돈이 많으면 자녀의 영어 성적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런 경향이 강한 이런 과목인데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이제 90점 이상 받으면은 그냥 1등급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로 바꾼 거죠. 그러면 이 절대평가로 바꿨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느냐? 정시에서는 아시다시피 수능 거의 100% 성적으로 이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시에서도 수능 점수가 쓰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수시를 보면 뭐 논술 전형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 학종이라고 부르죠. 이 전형도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 거의 내신 성적 100%로 뽑는 건데 이런 전형, 다양한 전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시에 있는 이 다양한 전형들에서 수능 성적을 놓고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너에게 지금 합격증을 주긴 주겠는데 이게 조건이 달려있다. 네가 수능을 봐서 3과목 이상에서 6등급 이내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 3과목을 봤는데 내가 뭐 1등급, 3등급, 2등급이라든지 2등급, 2등급, 2등급 해서 6등급 안에를 이제 맞추게 되면 그러면 이제 최종 합격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과목들은 즉 수학이나 국어나 탐구 과목들은 상대평가인데 네. 그 영어는 절대평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돼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영어 1등급 받은 학생이 3.11%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러면 수시에서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뭐 이를테면 그 정원이 정시로 이월이 된다든지 또 이제 수시에서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학생들이 정시로 도전 또는 내년엔 뭐 재수에서 재도전 이런 이제 선택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입시판을 흔들게 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말씀하신 대로 사퇴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봤더니 1999년에 이 교육 과정평가원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원장 12명이었거든요. 9명이 중도 사퇴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기관장 잔혹사가 있을 정도면 이거는 정말 깊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그런데 여태까지 평가원장 사퇴하고 이번 사퇴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평가원장 사퇴는 주로 출제 문항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수능 문제에 이 문제가 오류가 있다 이런 시비가 종종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치른 직후에 홈페이지에 이 기능을 올려놓습니다. 이 수능 문제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여기에다 적어라. 그래서 이제 이게 오류다라고 하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민원을 다 이제 종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부 내용은 이제 전문 학계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게 그 지적이 그럴듯해 보이면 한국 물리학계에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오류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오류가 밝혀져서 결국 평가원장이 사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태까지 난이도 문제 때문에 사퇴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번 평가원장 사퇴는 난이도 문제로 최초로 사퇴한 이런 사례가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이제 교수가 출제하고 교사들이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부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능 출제 및 검토 전 과정의 면밀한 조사 시행하겠다.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은 출제를 교수가 하고 평가가 교사가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이 걸러지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이것을 이제 구조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되느냐 이게 결국 핵심인 문제라고 보이고요. 결국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엔 영어 같은 것은 출제를 외주를 주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실제 영국이나 미국인처럼 영어를 평생 쓰면서 그 감각을 잘 쓴 사람 판단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영어 시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토플도 있고 영국의 IELTS도 있고 이런 시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오류나 또는 그 난이도 시비 같은 것이 걸린 적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런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항 출제나 또는 그 출제 관리를 외주를 줘서 실제 외국에서 출제하거나 또는 외국인들이 대거 참여해서 출제하게 하는 이런 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적극적으로 외주를 주는 방안도 좀 검토해야 한다. 자, 이게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서 그런지 아니면 뭐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는지 이참에 아예 수능 폐지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뭐 폐지하면 그 대안이 과연 뭘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데 자, 수능 폐지론에 대해서는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태까지 수능 폐지론은 이제 계속 20여 년간 제기된 적이 있었죠. 네. 2000년대 초반 정도부터 수능 폐지론은 심심찮게 계속 거론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 교육감이 2040년도에 수능을 폐지하자 이런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하면서 또다시 이제 화제가 되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수능을 폐지했을 때 그 후폭풍 또는 여파가 어떻게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여태까지 나온 수능 폐지론 중에서 가장 좀 그 위력이 있는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폐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정시가 굉장히 줄고 수시로 학생들을 이제 주로 뽑는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시는 이제 수능 100%로 뽑는 전형입니다. 근데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전형을 굉장히 줄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정시 즉 수능 100%로 들어온 학생이 수시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에 비해서 네. 대학 때 성적이 더 낮습니다. 평균 성적이 더 못하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중도 이탈률이 낮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뭐 1년 다니다가 반수 또는 재수해서 다른 학교, 다른 학과로 가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수시 전형보다 정시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경우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학에서 학업 능력도 수시로 들어온 학생들이 더 높고 또 수시로 들어온 학생들이 충성도랄까 이탈률이 더 낮은 거죠. 이런 결과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교수들이 이거 좀 정시로 안 뽑으면 좋겠다. 사실 수능 좀 이전보다 덜 중요해진 거 아니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전과 달리 대학들이 수능 폐지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수능 폐지론의 이제 여파나 부작용은 좀 이제 논외로 따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 이전의 이제 수능 폐지론에 비해서는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나름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그 입시 제도와 대학 교육과의 이제 관계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평론가님이 최근에 이제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줄 세우기와 능력주의를 내세운 입시를 비판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능을 이제 비판하면서 네. 이게 줄 세우기 시험이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다. 이게 이제 학생들의 서열화를 통해서 과열 경쟁을 조장하는 시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줄 세우기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엄밀하게 나눠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상대평가가 있고 또 하나는 성적순 선발이 있습니다. 네. 상대평가는 뭐냐? 요즘 수능 성적표를 보면 원점수가 아예 안 나오죠. 100점 만점에 몇 점, 50점 만점에 몇 점, 이 원점수가 아예 안 나오고 상대평가 지표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표준 점수하고 석차 등급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대평가가 완전히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현재 수능이다. 이제 영어를 제외하고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상대평가를 다른 나라 대학 입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원점수를 주거나 아니면 절대평가로 뭐 몇 점 이상이면 뭐 A 이렇게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평가를 왜 안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상대평가는 결국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을 기피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과학 과목 중에 물리학 같은 과목이 있는데 야 물리 선택하는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인 것 같은데 뭐 과학고 나오고 뭐 이런 학생들이 물리 선택한다던데 자 이런 식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물리를 기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과목은 선택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물리가 중요한 과목인데도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또 비슷한 이제 현상이 뭐 사회 과목 중에서 경제를 기피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상대평가는 일부 과목을 사실 말려주기는 이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일체 상대평가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차라리 원점수를 주거나 뭐 절대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보정점수라고 해서 뭐 과목과 난이도 같은 걸 좀 조율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걸 줍니다. 그 결국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거는 이제 하루바삐 우리가 고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수능 시스템에 기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상대평가의 문제하고 성적순 선발의 문제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요. 상대평가는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를 줄 세우는 거거든요. 이 응시자 줄 세우는 거하고 성적순 선발, 즉 지원자를 줄 세우는 거죠. 어떤 학과에 내가 지원합니다. 이런 지원자를 이제 줄 세우는 건데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응시자하고 지원자가 다르다고요? 그렇죠.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이 뭐 물리 과목이 예를 들어 3만 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줄 세워서 상위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상대 평가거든요. 그런데 지원자 줄 세우는 거는 이를테면 우리 대학 경영대 정원이 100명인데 뭐 30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이제 성적 순으로 줄 세워서 100등까지 뽑는 거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성적 순으로 선발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적순 선발이 뭔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야, 좀 여러 줄 세우거나 다양한 걸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사실 좀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게 되는 생각이에요. 네. 유럽의 상당수 국가는 완전히 성적순 선발하고요. 놀랍게도 우리가 뭐 상당히 좀 평등의 나라로 알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 있죠. 네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다 철저하게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적순 선발이 나쁜 거냐? 세계적인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대학 네네. 입장에서는 왜 성적순 선발을 하게 되느냐? 뭐 다른 대학보다 우리 대학이 좋은 학생, 대학 공부를 하는데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성적으로 봐도 그렇게 뽑아도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뽑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서는 네네. 예, 한 줄 세우기보다 여러 줄 세우기가 좋은 거다. 한 줄 세우기가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상대평가는 나쁜 겁니다. 상대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내신 제도나 수능 제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성적순 선발 이것이 문제냐 이렇게 볼 근거는 희박하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평론가님 글을 보니까 과열 경쟁 교육은 수능 없애거나 성적순 선발에서 벗어난다고 극복되는 게 아니다. 한국서 대입 경쟁이 심한 건 대학 간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의 질 격차 때문이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마침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가난해서 첫째만 지원해주고 둘째, 셋째는 뭐 공장 가고 돈 벌면서 첫째를 지원해주고 네. 이런 식의 이제 그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서울대만 키워주고 다른 대학은 좀 덜 키워주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치지만 지금은 왜 서울대에 그 다른 거점 국립대에 3배의 지원을 몰아주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거점 국립대는 이렇게 적게 지원을 해주느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결국 그 대학에서 학생 1인당 1년에 얼마의 돈을 학생 교육에 투입하느냐 이걸 이제 살펴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1인당 교육비 지표인데요. 네. 그걸 보면 지역 거점 국립대가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과거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1980년대부터 이미 거점 국립대에 지원하는 그 학생 1인당 교육 예산이 서울대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학생들이 특정 상위권 대학에 이 목숨을 걸고 경쟁을 하는 이유가 그 대학에 가면 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것 같은 기대가 발생하면 심지어 신생대학에도 갑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라든지 또는 포항공대라든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런 신생대학들이 생겼을 때 네. 저 대학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이제 나타나면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런 학교도 과감하게 지원해서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성적순 선발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경쟁의 강도가 높지 않거든요. 왜 그러느냐? 대학이 수준이 고르게 높은 편입니다. 이 대학이나 저 대학이나 그 대학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재정적 지원도 비슷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 성적순 선발을 해도 이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런 의식이 약하니까 전체적인 경쟁 강도가 약해지는 겁니다.
네, 평론가님 지금 뭐 말씀 잘 들었고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짤막하게 지금 뭐 한국 교육 정책의 실패 요인 요거 박사 과정에서 이제 연구하고 계시니까 기대가 큰데요. 오늘 말씀하신 어떤 입시 제도와 우리 대학 교육과 관련지어서 요 말씀만은 꼭 청취자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한 말씀으로 딱 정리하면 뭡니까? 입시 제도를 바꿔서 학생들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시도는 약간 좀 잘못된 시도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어느 대학을 가도 내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그리고 실제로 이 대학 시스템을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야 학생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어느 대학을 가도 내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구조로, 이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범 교육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 막 넘나들면서 정부가 연일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장 금융기관들이 보유해야 하는 달러 시장이 이게 풀도록 유도를 했나요? 네, 이제 쌓아놓지 말고 시장에 풀라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은행들을 대상으로 그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내년 6월 말까지 유예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위기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게 닥쳤을 때 그 금융회사의 외화가 부족한지 그리고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시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유동성을 확충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적어내야 되니까 상당히 좀 귀찮고 좀 번거로운 일이 되는데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하니까 달러를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더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잡히질 않고 있다 보니까 정부는 이렇게 테스트를 내년 6월까지 유예를 해주면 은행들이 갖고 있는 외화가 시장에 좀 풀릴 거고 그러면 환율이 좀 진정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는 외국계 은행들의 선물한 포지션 비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선물 외화 자산에서 외화 부채 값을 뺀 한도를 늘려준다는 건데 이거 쉽게 말해서 한도를 늘리게 되면 은행들이 외국 본점에서 더 많은 외화를 국내에 들여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공급이 시장에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환율이 안정되지 않은 이유로 해외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 늘어난 점 이제 꼽아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증권사들을 사실상 조금 등을 떠민 그런 압박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와요. 어떤 방식으로 압박했다는 거예요? 네, 뭐 일단 불러서도 경고를 하고 또 네. 오늘은 금융감독원이 해외 투자 실태 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해외 투자 마케팅 경쟁이 너무 과열되면서 투자자 보호는 정작 좀 뒷전으로 밀렸다, 미흡하다 뭐 이런 점을 문제 삼긴 했는데 시장에서는 해석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지금 환율이 높은 것의 주요 원인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 그리고 증권사들을 지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걸 압박을 해서 환율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그 중간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 이렇게 중간 결과를 별도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해외 거래 상위 12개사의 그 해외 주식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네. 반면 투자자들은 8월 말 기준으로 해외 주식 계좌 중에 절반이 49.3%가 손실 계좌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고 증권사는 배를 불렸다. 뭐 이런
통계 결과였는데요. 다만 이 결과가 1월부터 8월까지 기준이고 하반기에는 좀 해외 주식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익률, 이 손실 규모는 정부 발표보다는 좀 적을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무관하게 지금 증권사의 해외 주식 마케팅이 너무 과열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를 두고 증권사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 보니까 공격적인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신규 투자자들을 계속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은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하면 현금성 리워드를 주겠다라거나 뭐 신규 고객들한테 애플이나 테슬라 주식 한 주를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들 벌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았고요. 그러면서 이게 문제 소지가 발견되면 현장 조사로 전환하겠다 이렇게도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당국의 압박이 커지다 보니까 증권사들은 해외 투자 신규 마케팅 줄줄이 중단하고 나섰고요. 서학개미의 투자를 부추기지 말라는 게 당국의 암묵적인 압박이니까 일단은 협조하겠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근데 그 환율이 올라도 너무 오르니까 정작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매수가 좀 크게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환율이 오르고 있는 이유로 이 서학개미를 꼽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환율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규모를 좀 줄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결제한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약 2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3,700억 원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일주일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77%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기준으로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이 구글과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이 좋아도 환율이 높으면 이걸 환전해서 투자하는 과정에서 환차손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대비 리스크가 커졌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미국 주식 투자 비용을 줄이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건 물가에도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오늘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그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전월보다 0.3% 상승을 했는데요. 9월, 10월 모두 올랐었는데 11월에도 3개월 연속 그렇게 오름세를 이어간 겁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축산품은 내렸는데 공산품은 뭐 석탄, 석유 제품이 오르면서 0.8% 상승을 했고요. 특히 석탄, 석유 이것만 놓고 보면 상승폭이 5.0%에 달할 정도였는데 이게 2023년 9월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는데 왜 이렇게 석유값이 올랐나 봤더니 또 환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석유 제품 가격이 덩달아 올랐고요. 이렇게 환율 상승이 수입 원자재 전반의 가격을 끌어올려서 국내 생산 비용을 높이고 또 이게 다시 생산자 물가를 올리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봤더니 한 2.0% 내외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앞으로 지금과 같은 1,470원대 수준의 환율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2% 중반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래요. 내년부터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 바뀝니다. 무작위 전산 추천 방식으로 선발하기로 했죠. 이건 짤막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일반병 뽑을 때 자격이나 면허 점수 같은 거 합산을 해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이게 내년 4월부터는 이른바 뺑뺑이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일반병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자격이나 면허, 뭐 전공 상관없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공군 일반병이 근무 여건이 좋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여기에 선발되려고 자격증을 따고 뭐 헌혈이나 봉사 시간을 적립하면서 지원자가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 공군 일반병에만 지원자가 몰리다 보니까 이제는 이걸 추첨으로 바꾸겠다라는 거고요. 선발 주기도 연 2회 선발에 다음 해 입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도 짧게 여쭤볼게요. 연극계 1세대 스타 배우 윤석화 씨가 오늘 별세했습니다. 뇌종양 투병 겪어왔죠? 네, 배우 윤석화 씨 오늘 오전 9시 54분에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2023년 10월에 한 방송 인터뷰 출연했을 때 악성 뇌종양 앓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수술 여파로 앞니가 빠지고 수척해진 모습 공개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워낙 유명한 그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연출가였는데요. 신의 아그네스는 최장기 공연에 10만 관객 신화라는 기록을 세웠고 여러 대표작을 남긴 배우였습니다. 네, 팬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던 윤석화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엔 문화. 오늘은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사업 산업이죠. 2025 K-팝 연말 결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박희아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잠시 사회재난 안내가 들어와 있네요. 연말연시 번화가와 각종 행사장에서 인파가 몰릴 수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 계단 등에서 인파 밀림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니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요. 네. 박희아 평론가님 K-팝 요 한 가지 주제 가지고 연말 결산하겠습니다. 2025년 K-팝에게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올해는 다양한 기록들이 있었고 또 네. 한편에서는 K-팝이란 정말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의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또 그런 논의까지 나오게 한 네. 굉장히 흥미로운 한 해였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한 뭐 세 가지 장면을 우리가 얘기할 예정인데 네. 박희아 평론가님께서 꼽아주신 올해 K-팝의 첫 장면,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인 장면 그쵸. 뭡니까? 네, 일단은 K-팝 데몬 헌터스. 네, 히트죠. 예, 근데 사실 이 영화가 한국의 영화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K-팝을 다룬 영화였고 이게 내용이 잘 아시겠지만 K-팝 걸그룹이 악귀를 물리치고 세상을 구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누적 3억 뷰를 돌파하면서 넷플릭스 역대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웠거든요. 그만큼 또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작품이라서 근데 이 안에 나오는 이 한국적인 것들, 그런 문화적인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었는지 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한때 뭐 이런 얘기들 좀 했어요. 뭐냐면은 K-팝에서 이거 K 좀 떼고 약간 더 글로벌하고 인터내셔널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네.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캐대언 열풍을 보니까 역시 가장 한국스러운 게 가장 글로벌하고 경쟁력 갖출 수 있다. 네.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나요? 네, 맞죠. 물론 영화가 저희가 한국 제작진들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이제 좀 무리가 있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고 항상 K-팝에서 K를 떼어야 한다는 말에 좀 반대를 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K-팝이라는 게 태동이 우리나라의 아티스트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K-팝 창작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고유한 산물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또 그걸 존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게 우리의 무기였다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힘을 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K-팝 데몬 헌터스의 이 히트가 K를 떼지 않고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음악이 어떤 이제 형식이고 또 어떤 정책, 어떤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네. 그런 걸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였다는 생각이 들죠. 네, 여기서 한국어 가사의 힘 한번 들어봅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소다팝 들어보겠습니다. 너의 모든 걸 나 원해 너 말고 모두 뻔해 When you're in my arms I hold you so tight Can't let go no not tonight 지금 당장 날 봐 시간 없잖아 넌 내 거야 이미 알고 있잖아 Cause I need you to need me I'm empty you feed me so refreshing My little soda pop You're all I can think of Every drop I drink up You're my soda pop My little soda pop 이게 평론가님 보니까 네. 영어하고 한국어가 막 섞여 있는데 네, 맞아요. 한국말이 알아들을 듯 말 듯해요. 이거 무슨 얘기들을 막 가사로 한 그쵸. 거예요? 다들 처음 들으시면 이거 한국 노래야 아니면은 영어 노래야 이러면서 네. 고민들을 하시는데 이 소다팝의 한국어 가사가 네. 너의 모든 걸 난 원해 너 말고 모두 뻔해 그리고 지금 당장 날 봐 시간 없잖아 넌 내 거야 이미 알고 있잖아 이 가사예요. 아주 원초적이고 간단 명료한 단어네요. 굉장히 이제 직접적이죠. 네, 그리고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이건 웃으라고 네. 하는 소리인데 한 중학생 수준의 이런 맞아요. 근데 실제로 K-팝의 가사들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이런 가사들을 네. 이제 아주 핵심 포인트로 이제 설정을 해서 이 곡에 활용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요새는 이제 이런 가사보다는 조금 더 시적인 가사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나오긴 하는데 예전에 이런 향수도 불러일으키면서 K-팝을 되게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직접적인 고백이라는 예. 또 아이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곡이 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죠. 그리고 굉장히 쉽잖아요. 넌 내 거야?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해외 팬들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K-팝 곡들을 듣다가 넌 내 거야는 분명히 한 번씩 들어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듣고서 너무 익숙함을 느끼고 아 이게 K-팝이구나 하게 되는 거죠. You are mine 뭐 이런 거네요. 자, 팝 음악 분야 가장 권위적인 상으로 꼽히는 게 이제 그래미인데 네. 그 시상식이 내년 2월에 열립니다. 여기 이제 캐대원도 후보에 올랐죠? 네, 맞아요. 사실 안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한데요. 이 저희가 이제 오늘은 방금 이제 소다팝을 들었는데 네. 또 골든이라는 어마어마한 히트곡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곡이 K-팝 장르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 그리고 영국의 오피셜 싱글 차트 1위를 또 석권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사랑을 받고 있어서 보통 이제 이 크리스마스 시즌 같은 겨울 시즌이 되면은 캐롤들이 굉장히 그 빌보드 차트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와요. 네네. 근데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사실은 아직도 골든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내년에 2월 열리는 이제 그래미 어워즈에서 송 오브 더 이어 등 이제 5개 부문에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곡을 더 언급해야 되는데 로제의 아파트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도 이제 해를 넘겼죠. 사실은 지난해 발매가 됐던 곡인데 이 곡도 아주 장기간 흥행을 하면서 그래미에서 3개 부문에 또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박희아 평론가님께서 꼽아주실 두 번째 장면 이게 이제 로제 아파트인 것 같은데 로제 네. 아파트를 꼽아주신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사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이 곡도 정말 한국적인 아이템이 정말 가득 숨어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이 시작될 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하는 게임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한국어로 이 곡의 인트로가 시작된다는 점은 사실 되게 상징적인 곡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로제와 함께 노래를 불렀던 이제 브루노 마스라는 굉장한 팝 아티스트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로제가 큰 역할을 했다고 또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론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와 이렇게 사실 해외의 이제 리스너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파트? 네, 예전에 그래서 이 강남 스타일에서 강남 스타일이라는 말이 유행을 한 것처럼 이 로제의 아파트도 이 아파트 게임이라는 게 그거 자체로 너무 재미있게 다가오니까 네. 이 노래의 국적이 어디든 간에 상관없이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됐다는 점에서 이 K-팝에서 사실상 아까 저희가 뭐 K를 떼자는 말이 있다고 했지만 K-팝 자체가 그대로 세계 기준의 또 스탠다드가 된 약간 상황을 또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아파트가 어파트먼트의 이제 준말로 우리는 맞죠. 아파트 하니까 우리나라 말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게 외국 사람 입장에서 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네. 신기하게 느껴지는 어떤 그쵸. 도입구다 이거네요. 네, 너무 재미있는 거죠. 이게 이거 한국어인가? 아니 이게 어느 나라 말이야 이럴 이게 사람도 영어야? 있는 거고. 한국어야? 그렇죠. 호기심을 딱 가지는 거예요. 네.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반복되는 게 중독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중독성이 있는데 또 막상 노래를 시작하면은 네. 영어로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곡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자, 블랙핑크 멤버들 각자 솔로 활동, 그룹 활동 막 교차해 가면서 이렇게 활동 네. 영역 넓히고 있습니다. 박희아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블랙핑크한테서 앞으로 어떤 점을 좀 기대하고 있으세요? 네, 이 팀이 사실 로제, 뭐 제니 같은 멤버들 다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의 아티스트를 꼽을 때 이 로제와 제니라는 이름을 또 빼놓기 되게 어려울 정도로 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또 이 팀이 4명이서 한데 모여서 콘서트를 또 했는데 이게 또 굉장히 큰 반응을 얻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 팀이 늘 이렇게 함께 너무 바쁜 멤버들이랑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모이는 날을 기대하면서 각자의 솔로 활동도 이제 또 어떤 음악을 들고 나올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자, 과연 그렇다면 떠오르는 그 주요 플레이어는 누가 네. 될지. 자, 평론가님이 주목하고 있는 신인 아티스트 누가 있습니까? 네, 바로 올데이 프로젝트라는 네. 팀인데요. 이름이 좀 길고 독특하잖아요. 올데이 프로젝트. 네, 맞아요. 이 올데이 프로젝트라는 팀은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강렬한 음악을 이제 하고 있는 팀이에요. 네. 근데 이 강렬함이 과거에 이제 뭐 빅뱅이라던가 투애니원 같은 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향수를 좋아했던 팬들에게는 네. 또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는 또 악동으로서의 이미지까지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작자들이 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좀 흥미롭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한국인들이 또 이런 악동 이미지를 좋아하고 자유분방한 이미지를 동경하다 보니까 네. 이 올데이 프로젝트가 이제 데뷔하자마자 또 음원 차트 1위를 하는 등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던 팀입니다. 이게 대기업 회장 손녀다 네. 이래가지고 저기 화제가 됐던 그 네. 그룹인가요?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요. 네. 올데이 프로젝트 줄여서 올데프 노래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올데이 프로젝트의 Famous. 분명 나쁜 아이는 아니어도 또 털어가두며 we break it I'm no bigger than the girl next to me that's somehow we fake it No white color 근데 얜 좀 처음 put names in their places 모든 시선들은 날 따라와 but we ain't even famous Don't you try me I want some more Don't you play me we on the floor Don't you try me I want some more We ain't even famous Don't you try me I want some more Don't you play me we on the floor Don't you try me I want some more 자, 우리 K-팝 아이돌 그룹 보잖아요. 네. 남성 그룹, 여성 그룹 많은데 혼성 그룹 별로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 그룹은 혼성 그룹, 혼성 전략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자체가 이 그룹이 혼성 그룹으로 나올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요. 네. 혼성 그룹이 그 이전에도 가끔씩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팬들이 좋아하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좀 독특한 것들을 또 보고 싶어하는 팬들의 열망도 있고, 또 대중 입장에서도 기존에 알던 아이돌의 형태보다는 좀 더 새로운 것에 접근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열망들이 합쳐져서 저는 이게 이번에 이 올데이 프로젝트라는 혼성 그룹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인기로 잘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올데이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 같은 것도 있으시겠어요? 네, 아마 이 팀은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신나는 음악들을 하면서 반응을 잘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신인상도 많이 받았던 만큼 또 네.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박희아 평론가님께서 주목하신 2025년 K-팝 연말결산 다음 주목한 장면은 어떤 겁니까? 네, 이것도 좀 흥미로운 소식이긴 했는데요. 네. 네,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의 또 수장이죠. 박진영 씨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네. 또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소식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이게 또 가요계 산업에서는 또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요. 이 위원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예요? 네, 말 그대로 한류의 이제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국가 정책을 또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출범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 8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연간 2번의 전체 회의 네. 그리고 6번의 분과회의를 진행하는 내용의 이제 운영 세치간을 또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어떤 논의들이 나올지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자, 박진영 씨 얼마 전에도 이제 콘서트 했었고 현역 가수고 아주 유명 기획사 대표기도 하고 네. 현업자인 박진영 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K-팝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K 이제 팝에 붙었으니까 음악 네. 장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큰 산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산업으로서 K-팝을 이제 정부에서 인식하고 국가 대표 산업으로 좀 인지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K-팝 연말 결산 시간 가져봤습니다. 2026년도 내년도 K-팝에 기대하시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해 이제 스트레이키즈라는 팀이 네.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또 하나 가졌었는데요. 2개의 앨범으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각 7연속, 8연속 차트 진입을 하고 이제 1위로 직행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해당 성과는 이제 전 세계 그룹 중에 3번째로 많은 빌보드 200 1위작을 보유한 팀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수치라서 이런 식의 기록을 써나갈 팀이 또 있을지 기대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 K-팝 얘기 쭉 해왔는데 끝곡도 K-팝 곡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박희아 평론가님이 선곡하셨어요. 어떤 곡입니까? 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입니다. 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들으면서 오늘 주말엔 코너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희아 대중문화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랜덤 게임